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를 최초로 발견한 미국 과학자들이 수상했습니다. 마이크로 RNA는 단백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mRNA의 발현량을 조절하는데 마이크로 RNA 연구 덕분에 암처럼 유전자 발현 이상으로 생기는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 복귀의 당근책으로 현행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의대생들은 의대 증원 백지화를 고수하면서 의대 학사 일정상 5년 단축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년 전 소행성의 우주선을 충돌시켜 궤도를 바꾸는 일명 지구방어 실험의 경과를 알아보기 위한 탐사선이 발사됐습니다. 탐사선은 2년 뒤 목표 궤도에 도달할 예정인데 우주선 충돌의 여파와 현재 소행성의 상태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현존 최고 성능의 광학 망원경인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 명왕성의 달 카론에서 이산화탄소와 과산화수소가 포착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번 발견이 초기 태양계의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R&D 예산을 29.7조 원으로 편성하고 2023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발표했지만 이를 두고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의 관심 사업에만 돈이 집중되고 정작 연구의 연결성은 끊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런 식이면 아무리 예산 복원을 한다고 해도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지금의 R&D 예산 시스템이야말로 카르텔 양산소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실체 없는 의심으로 연구 현장에 대혼란을 일으켰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 AI 개발의 필수적인 데이터 센터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전자파 유해성이 굉장히 낮다고 말했습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국정감사에서 데이터 센터 유치 실패가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거라는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원자력 발전소 유치가 어렵듯이 데이터 센터도 전자파 때문에 유해 시설로 인식돼 유치가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해성이 굉장히 낮고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대국민 인식 개선이나 유치를 위한 정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는 주민 찬성으로 데이터 센터 유치에 성공했다며 기업들이 실제로 와서 데이터 센터를 쓰는 모습을 본다면 혐오 시설로 인식되는 문제는 상당히 완화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기 위한 경쟁에서 뒤처지면 산업 주권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전자파를 동시에 흡수할 수 있는 0.5mm 두께의 초박형 복합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 융복합재료연구본부 박병진, 이상복 박사 연구팀이 하나의 소재로 5G와 6G, 자율주행 레이더 등 다양한 전자파를 동시에 99% 이상 흡수할 수 있는 얇은 필름 형태의 복합 소재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원하는 주파수를 선택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원천 자성 소재를 합성해 얇은 고분자 복합 소재 필름으로 제작했고 필름 뒷면에 전도성 패턴을 삽입해 전자파 진행을 제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전자파 차폐 소재는 흡수율이 높은 소재라 하더라도 특정 단일 주파수의 전자파만 흡수했는데 이번 기술은 하나의 소재로 여러 주파수의 전자파를 동시에 흡수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노벨상 생리의학상 수상자의 마이크로 RNA 발견에 기여한 미국 생물학자들이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마이크로 RNA 연구를 통해 인간을 비롯한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마이크로 RNA를 발견한 미국의 생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현지 시각 7일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빅터 엠브로스 미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와 베리 러브컨 하버드 의대 교수를 공동 수상자로 발표했습니다. Jointly to Victor Ambrose and Gary Ruvkun for the discovery of microRNA and its role in post-transcriptional gene regulation. 마이크로 RNA는 생물 유전자 발현을 제어하는
작은 RNA 분자들의 집단, 리보핵산의 일종입니다. 엠브로스 교수는 지난 1993년 마이크로 RNA를 처음 발견했고, 러브컨 교수는 암과 신경계 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 마이크로 RNA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두 교수가 1mm 정도 크기에서 이룬 획기적인 발견으로 유전자 발현에 대한 연구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는 유전자 원리를 이해하면 우리 몸의 다양한 생리작용의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The Nobel Prize is a recognition that's sort of 100 times as much press and celebration as any other award. So it's not a part of a continuum. It's a quantum leap. 의학계에서는 마이크로 RNA 발현 연구를 통해 질병 진단과 치료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는 상금 1,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으로 13억 4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번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등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정준입니다. 태양계를 비롯해 원시 천체의 기원은 인류가 풀어야 할 수수께끼 가운데 하나인데요. 과학자들이 최근 태양계 끝자락에 있는 명왕성의 달 카론에서 행성 탄생의 열쇠가 될 물질들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지름 약 1200여 킬로미터로 표면이 얼음으로 감싸진 천체 카론입니다. 카론은 태양계의 끝자락에 있는 외소행성 명왕성의 가장 큰 달입니다. 명왕성과 카론은 외소행성의 고향인 카이퍼 벨트에 속했는데, 카이퍼 벨트는 초기 태양계의 모습을 담고 있어 타임캡슐로도 불립니다. 최근 카론 생성의 기원을 밝힐 중요한 물질들이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미국 사우스웨스트 연구소는 웹 우주만원경의 적외선 관측을 통해 카론 표면에서 이산화탄소와 과산화수소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우주 암석과의 충돌로 카론 표면에 이산화탄소가 뿌려지고 카론 표면의 물 분자가 태양 방사선으로 분해돼 과산화수소가 생겼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Detecting the levels, we can see we have a constraint on how much radiation's been hitting Sharon, perhaps which radiation's important in Sharon's processing. So it sort of points to how it's evolved. 지난 2015년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의 관측으로 카론 표면이 얼음으로 덮였다는 점은 드러났지만 당시엔 관측 장비 한계로 이들 분자까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견에는 제임스 웹 우주만원경의 역할이 컸습니다. 기존 허블 우주만원경보다 성능이 100배 이상 뛰어나며 가시광선이 아닌 적외선으로 관측해 135억 년 전 원시 우주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발견으로 명왕성과 카론 등 명왕성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들이 속한 카이퍼 벨트에 대한 이해도 한층 넓혀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2년 전 우주선을 소행성에 충돌시켜 소행성의 궤도를 바꾸는 일명 지구방어 실험의 경과 등을 살펴보기 위한 유럽 우주국의 탐사선이 발사됐습니다. 유럽 우주국은 소행성 탐사선 헤라가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팰컨 9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헤라 탐사선은 화성을 거쳐 오는 2026년 지구에서 약 1억 9,500만 킬로미터 떨어진 디디모스 디모르포스 소행성 시스템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헤라 탐사선은 두 소행성의 모양과 질량, 열, 동적 비행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자체 탑재한 초소형 인공위성 2개를 발사해 정밀 관측 후 지구에 정보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미 항공우주국은 디디모스 주위를 도는 작은 소행성인 디모르포스의 다트 우주선을 충돌시켜 디모르포스의 궤도를 변경해 우주선 충돌로 지구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조건부 휴학 승인과 함께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모든 대학에서 의무적으로 줄이겠다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탄력적 학사 운영의 휴학 승인, 학제 개편까지
이딴 당근 체계도 정작 당사자인 의대생들은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전국 40개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 승인과 6년제인 의대 교육과정을 최대 5년까지로 단축하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 바람대로 휴학 의대생들이 내년에 돌아온다면 내년 1학년은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합니다. 또 휴학 승인으로 2030년 신규 의사 3,000명 배출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 이런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과정을 1년 줄이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사 운영이 어렵다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교육의 질이 담보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교육부와 뜻을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료계 안팎에서 의대 교육 부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부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교육과정을 획일적, 강압적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들이 선택하면 지원하겠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또 미국에서도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 배출을 위해 교육과정을 압축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들은 터무니없는 대책만 내놓는 정부 농단에 동요하지 않을 거라며 복귀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교육부가 정당한 휴학을 인정하지 않는 폭압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는 학생 권리에 대한 침해이자 강요,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1월에 개강해서 1년 내내 빈틈이 없는 의과대학 학사 일정상 5년으로 단축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18,000명의 휴학 의사를 확인하려면 내년 2월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며 학생들의 내년 복귀를 기대하고 있는 눈치입니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여전히 증원 백지화에서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의 처방이 이번엔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떠난 지난 2월과 3월에 중환자실에서 숨진 환자 수가 1년 전보다 375명 늘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중환자실 입원자 28,665명 가운데 사망자는 3,548명으로 사망률은 12.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2월 사망률보다 1.1%포인트 높아진 건데 사망자 수로 보면 올해 331명이 더 많았습니다. 올해 3월 사망자 수는 3,644명으로 입원자 수 대비 사망률은 12.1%를 기록했는데 지난해 3월과 비교하면 사망자 수는 44명 늘었고 사망률도 0.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중환자실 사망률 증가는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해 의료 현장을 집단으로 이탈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온이나 감염병 유행 등 다른 요인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7일 오후 국립암센터 소속 방사선사 한 명이 방사선에 피폭된 사고는 부주의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2시 50분쯤 국립암센터 직원 한 명이 선형 가속기실에 머무르는 도중 선형 가속기가 가동돼 방사선 피폭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국립암센터는 이번 사고에 대해 외부 업체 직원이 선형 가속기 수리 후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방사선사가 있는 줄 모르고 가속기를 가동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폭된 근로자는 가동 소리를 듣고 곧장 뛰쳐나와 방사선에 노출된 시간은 수초 정도였으며 아직 특이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등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폭 선량 평가와 함께 피폭자가 선형 가속기실 안에 머문 이유, 내부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한 이유, 피폭 사고 보고 시간이 늦어진 이유 등을 철저히 조사해 밝혀낼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유명 인사들의 사용으로 관심이 높아진 비만 치료 주사제와 관련해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달 국내에 출시되는 노보노디스크사의 비만 치료 주사제 위고비는 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주사제는 성인 비만 환자 전문 의약품으로 두통이나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 췌장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탈수로 인한 신장 기능 악화와 당뇨병 환자의 경우 저혈당이나 망망병증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질환을 가진 환자는 신중하게 투여해야 합니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 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 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후유증을 앓은 국민이 4년여간 27만 명이 넘는데 관리 부처가 불명확해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백종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코로나19 치료 뒤 호흡곤란이나 흉통, 피로감 등 만성 후유증을 앓은 사람이 27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백 의원은 하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은 감염병이 아니라서 예산을 투입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올 여름같이 코로나19 재유행이 반복될 거로 예상되는 만큼 경증 수준의 후유증 환자가 중증 환자로 넘어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쌀쌀해지면서 집에서 전기장판 꺼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고열을 사용하는 전열기구는 자칫하면 순식간에 화재가 날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꼭 지키셔야 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색 베개 속 한쪽 귀퉁이가 새카맣게 탔습니다. 겉을 감싸고 있던 베갯잎까지 그을렸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올려놨던 라텍스 베개에 불이 붙은 겁니다. 라텍스는 열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전기장판과 함께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이 큽니다. 과거 실험에서도 전기장판 위에 라텍스 베개를 올려두자 1시간도 되지 않아 온도가 180도까지 치솟고 안쪽이 그을리며 녹아내리기도 했습니다. 불이 이제 옮겨 붙을 정도의 온도가 아니더라도 전기장판에서 나오는 열이 이 라텍스에 계속 축적되다 보면 열 축적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주로 가정에서 난방을 위해 사용하는 전기장판 관련 화재는 매년 200건 안팎 발생하며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기장판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라텍스나 메모리폼, 두꺼운 이불처럼 화재에 취약한 소재를 함께 쓰는 건 피해야 합니다. 또 사용할 때 접힌 부분이 있으면 온도가 크게 치솟아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펼쳐서 사용해야 합니다. 보관할 때도 접었다 펴는 것을 반복하지 말고 둘둘 말아서 보관해야 내부 열선 손상으로 인한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큐텐의 구영배 대표가 두 회사에 강한 압력을 행사하며 자금을 착취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YTN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구 대표는 자신의 말을 잘 따르면 대표를 시켜주겠다고 회유하거나 티메프에 매달 수백억 원을 유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3월 위메프 인수를 앞두고 있던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위메프 창립 멤버였던 류화현 씨를 만나 내 말을 잘 따라오면 3개월 뒤 대표로 임명시켜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제로 류 씨는 3개월 뒤 위메프의 대표로 선임됐습니다. 구 대표는 비슷한 시기 류광진 티몬 대표도 만났습니다. 검찰은 이 자리에서 구 대표 등이 큐텐과 큐익스프레스의 자금 확보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메프에서 월 200억 원, 티몬에서 월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판단입니다. 이 외에도 검찰은 컨설팅 비용을 가장해 자금을 집행하는 방식 등 구 대표가 티몬, 위메프의 자금을 큐텐에 유출하는 방안을 점점 구체화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광진 대표 측은 큐텐이 전반적인 운영을 꽉 쥐고 흔들었다며 지시받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검찰은 류광진, 류화현 대표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류광진, 류화현 대표가 회생 절차를 피해 회복 절차가 아니라 구속 수사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회생 개시가 결정되면 자신들을 구속하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서로 대화한 사실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사태의 정점인 구 대표와 공모관계인 류화현, 류광진 대표 등이
도망하거나 다시 범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0일 오전 10시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이 같은 주장을 하나씩 따져볼 예정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8월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는 피해 기업들의 대체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최대 10,000개 회사를 돕겠다고 했는데 막상 지원한 업체는 고작 830곳이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이준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한창이던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는 판매대금 미정산 피해 업체들에 최대 8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티메프 대신 네이버를 비롯한 9개 플랫폼에 입점하면 할인 쿠폰이나 광고비 조회 포인트 등을 지급해 판로를 다시 열어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매출 증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소상공인들 대표님들과 함께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가 지난 현재 10,000개 회사를 지원하겠다던 정부 목표와 달리 신청사는 830곳에 불과했습니다. 정부 추산 48,000곳에 달하는 티메프 피해 업체 수에 비하면 초라한 실적인데 발목을 잡은 건 다름 아닌 신청 자격이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상품 등은 지원 품목에서 제외됐는데 피해 업체 대다수를 차지하는 유통사들의 경우 규모가 영세하더라도 이들 물건을 취급하기만 하면 지원 신청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판반대로조차 지원이 안 되고 저희가 물건을 공급받는 곳조차 이제 물건이 공급이 안 될 정도로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이게 연쇄부도로 가게 됩니다. 거래처들도 막힌 상황에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중기부는 기존 중소기업 판로 지원 사업을 토대로 해당 기준을 티메프 피해 업체에도 적용한 거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 티메프 피해 업체를 위한다 할지라도 대기업 생산 제품까지 판로를 지원하면 다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본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가 시작되자 정부는 티메프 피해 업체들이 특수한 상황에 처한 만큼 합리적으로 고민할 여지가 있다며 신청 자격을 완화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기존 사업에 예산만 살짝 얻는 행태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이 피해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이 생존과 회복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대책이 필요합니다. 피해 업체들은 정부 지원 사업 대신 민간 쇼핑몰들이 내놓은 판촉 행사에 의지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정부가 부랴부랴 지원 정책을 발표하며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결과적으로 피해 업체를 2번 눌렸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비즈니스를 개편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나왔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현지 시간 8일 구글에 대해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에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번 명령은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2020년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른 것입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는 분명한 경쟁 관계라고 주장하며 이번 명령에 대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이 확정된다면 다음 달 발효되며 미국에서만 적용되고 효력이 3년간 유지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여러 주파수의 전자파를 흡수할 수 있는 필름 형태의 복합 소재를 개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5세대 이동통신인 5G를 넘어 6G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고 자율주행 레이더 기술도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매김해서 전자파 장애를 막는 차폐 소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개발로 차세대 스마트폰과 드론, 웨어러블 기기 등 안전한 발명품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